안녕하세요, 컴쌤입니다. 자, 오늘 컴알 2급 필기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문제 푸실 분들은 이제 구글에나 인터넷에서 전자문제집 CBT 쳐서 사이트 들어가셔서 문제 풀기 자, 들어가시고 자, 한 문제씩 풀기 자, 컴퓨터 활용 능력의 2급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2020년 7월 4일 문제 풀었으니까 20년 2월 29일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좀 옛날 거긴 한데 이걸 문제로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니까 20년 2월 29일 문제 풀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멀티미디어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고요. 일단 멀티미디어 자, 멀티 하면은 다중, 미디어 하면은 매체, 다중 매체를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영상 시청하는 것도 하나의 멀티미디어를 시청 중이신 거죠. 자, 일단 멀티미디어의 특징 하면은 디지털. 자,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디지털 매체예요. 아날로그 매체가 아니라 디지털. 두 번째는 양방향 매체다. 한 방향으로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양방향 소통 가능한 매체다. 자, 세 번째는 비선형성. 자, 일단은 선형성이라는 말이 뭐예요? 선형. 순차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 순차적. 순서대로 봐야지 이해되는 거. 반대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소설책이나 만화책 같은 거는 1권부터 순서대로 읽어야지 내용이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멀티미디어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것만 이제 골라서 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잡지나 신문처럼 그런 것들을 우리가 비선형성 특징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통합성. 멀티미디어는 기본적으로 이제 영상, 소리, 자막 이런 것들이 다 통합 처리가 되는 미디어를 우리가 멀티미디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제 디지털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이제 아날로그 매체다라고 나오면 오답. 양방향 매체인데 단방향 매체다라고 나오면 오답. 순차적으로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면 오답. 통합성인데 뭐 영상과 소리가 이제 따로 분리 처리된다라고 되면 오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다양한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하여 통합 처리한다. 그죠? 아날로그 데이터를 디지털 데이터로 변환을 해서 처리가 돼야 되죠. 1번 맞고요. 2번 정보 제공자와 사용자 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데이터가 전달된다. 이제 양방향이라는 얘기죠. 자, 3번에 미디어 파일 형식이 획일화됐다. 획일화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한 종류가 됐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자면 미디어 파일 형식이 한 종류가 됐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다양한 멀티미디어 형식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같은 경우는 더 다양해지겠죠. 기술이 좀 더 많아지기 때문에 뭐 옛날에는 우리가 뭐 MPG 같은 영상 파일밖에 없었다, 뭐 AVI밖에 없었다라고 하면 시대가 좀 지날수록 좀 다양한 압축 기술이 등장을 하고요. 다양한 파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3번이 되겠고, 네, 텍스트, 그래픽, 사운드, 영상이 통합 처리가 되고 있죠. 네, 3번입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오디오 포맷인 웨이브 파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오디오 파일 문제가 가끔씩 나오는데 일단은 뭐 알아두실 게 이제 웨이브 파일 그 다음에 이제 뭐 mp3 파일 그 다음에 MIDI 미디 파일 이렇게 세 가지만 크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뭐 일반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세 가지이기 때문에 자, 일단은 웨이브 파일입니다. 자,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에는 압축 기술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여러분들. 손실 압축이 아니라 이제 비손실 압축이기 때문에 많은 양을 압축하지 않습니다. 압축률이 높지 않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크게 돼 있어요. 용량이 커요. 압축이 많이 돼야지 용량이 줄어드는데 이제 웨이브 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용량이 좀 크고 확장자는 이제 WAV 파일 이 웨이브 파일의 확장자겠고요. 압축률이 높지 않다. 용량이 기본적으로 좀 큰 편입니다. 큰 편이다.
당연히 소리를 많이 담으면 많이 담을수록 용량은 더 커지기 때문에 지금 2번에 보시면 녹음 조건에 따라 파일 크기가 좀 가변적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이제 일반적인 오디오 파일은 전부 다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파일로 재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여러분들. 당연히 틀린 것은 4번인데 일단 mp3 같은 경우에는 CD 수준의 음질을 가졌으나 이제 높은 압축률을 가지고 있죠. CD 수준의 음질을 유지하면서도 굉장히 높은 압축률. 처음에 이제 등장했을 때 굉장히 획기적인 파일이었어요, 여러분들. 음악도 들을만한 수준인데 압축률도 워낙 높아서 파일 용량이 굉장히 파격적으로 줄었다라는 게 이제 장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mp3 하면은 이제 mpeg1 기술, 동영상 압축 기술의 이제 원에서 mpeg1 기술에서 소리만 다운 파일이 mp3 파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이제 미디 파일인데 얘는 이제 음성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음성을, 사람 목소리를 담을 수 없는 파일이고, 그럼 어디서 사용되는 파일이냐? 전자악기에서 주로 사용되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전자악기에서 음의 높이, 강도 이런 것들을 기호화시킨 파일이다. 그래서 용량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작을 수밖에 없겠죠. 음성을 담지 못한다는 것 자체가 용량이 굉장히 작다. 전자악기에서만 사용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옳지 않은 거 고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 미디 파일에 대한 설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정보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는 거의 다 상식적으로 상식상에서 풀어주시면 되는 문제고, 자, 정보의 편중으로 계층 간의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다. 자, 정보의 편중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보가 한쪽 편을 들었다, 한쪽으로만 흘러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 많은 정보를 가질 수 있고, 돈이 적은 사람은 정보를 적게 가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예요. 정보의 계층 차이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됩니까? 정보 차이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여러분들. 정보가 한쪽 방향으로만 흘러가면 정보 차이는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당연히 1번이 틀렸네요. 자, 2번. 중앙 컴퓨터 또는 서버의 장애나 오류로 사회적 경제적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당연하죠. 갑자기 여러분들 SKT, KT, LG가 동시에 작동을 안 해요. 그럼 난리 나겠죠. 자, 3번에 자, 정보 기술을 이용한 새로운 범죄 뭐 많이 생기고 있죠. 우리가 컴퓨터 무슨 해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고. 자, VDT 증후군이나 테크노 스트레스 같은 직업병이 발생할 수 있다. VDT 증후군은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으면 좀 어지러운 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테크노 스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기술을 점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막 시대가 너무 빨리 발전하니까 이렇게 좀 쉽게 다른 사람들이, 뒤처지는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한 스트레스입니다. 예를 들어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키오스크를 좀 사용하기 어려워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되겠습니다. 정보 차이가 당연히 늘어난다. 자, 4번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 좀 볼까요? 자, 데이터 보안 침해 형태는 크게 4가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로막기, 가로채기, 그 다음에 수정, 그다음에 위조,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간단한 거죠. 가로막기 뭐예요? A가 B라는 사람한테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가 전달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중간에서. 정보가 전달이 못된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게 가로막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가로막기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가용성을 침해했다, 쉽게 얘기해서 정보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가로책인데 말 그대로 정보를 훔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보를 훔치는 거. 정보를 훔치는 거니까 이제 도청이라든지 뭐 해킹을 해서 정보를 빼온다든지 이런 게 되겠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기밀성을 침해하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수정 같은 경우에는 원래 A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이거를 다른 내용으로 내가 바꿔서 전송해 버리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를 이제 주게 되겠죠, 여러분들. 원래의 정보를 다른 내용으로 변경시켜서 보내는 거를 우리가 수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위조라고 합니다. 위조, 수정, 죄송합니다. 변조라고 합니다. 자, 수정, 변조, 같은 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수정 같은 경우에는 정보의 이제 무결성을 침해한다. 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되고, 자, 위조 같은 경우에는 A라는 사람이 정보 전달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마치 A가 정보 전달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거. 이거를 우리가 위조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보 전달을 한 적도 없는데 마치 A라는 사람이 정보 전달을 한 것처럼 꾸며내는 행위. 지금 변조니까 수정 골라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수정. 정보를 다른 내용으로 바꿔서 전송하는 거다. 정답은 3번. 자, 1번이 가로막기, 2번이 가로채기, 3번이 수정, 4번은 위조가 되겠습니다. 자, 인터넷 표준 주소 체계인 URL이에요. URL. URL이라고 하면 인터넷 자원들의 상세 주소를 URL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인터넷 자원들의 상세 주소고, 뭐 네이버 사이트에 어떤 사진이 하나 올라가 있어요. 그럼 그 사진이 정확히 어디 위치에 있는 건지 요거를 알려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제 뭐 제일 앞에 붙는 게 뭐죠? 인터넷 주소창 맨 앞에 이제 http 땡땡 슬래시가 붙죠. 네,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프로토콜이죠. 하이퍼 텍스트 전송 프로토콜이죠. 그래서 가장 처음에는 이제 뭐가 온다? 프로토콜이 옵니다. 그 다음은 인터넷 주소가 오겠죠. 이런 식으로 뭐 블로그가 됐든 네이버가 됐든 이렇게 주소가 오게 되고, 이거를 이제 호스트 서버 주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중간에 이제 포트 번호가 끼긴 하는데 항상 가장 마지막이 파일 경로, 최종적인 파일 위치가 된다 라고 기억하시면 답을 틀리실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프로토콜로 시작하고 호스트 서버 주소 나오고 포트 번호와 파일 경로가 가장 마지막에 있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http 땡땡이니까 여러분들 3번, 4번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6번 보겠습니다. 6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6번. 6번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 1번부터 4번까지 전부 다 뭘로 끝나는 친구들? 메모리라는 단어로 끝나는 친구들입니다. 컴퓨터 종류의 시험에서는 이 메모리로 끝나는 친구들은 시험에 다 잘 나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1번부터 볼까요? EEP롬의 일종으로 디지털 기기에서 널리 사용되는 비휘발성 메모리다. 자, 이거는 우리가 플래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하죠. 플래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EEP롬으로 만들었죠. 일단은 롬과 램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되는데, 롬과 램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롬이라고 하면 비휘발성 특징이 있고, 램이라고 하면 휘발성인 특징이 있어요. 롬은 비휘발성, 램은 휘발성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램 같은 경우에는 기억된 내용이 전원을 끄는 순간 사라져버려요. 컴퓨터 전원을 끄는 순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고, 롬은 전원을 꺼도 기억된 내용이 사라지지 않는다. 그리고 그 롬 중에서 EEP롬, 전기를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 수정, 삭제할 수 있는 롬입니다. 전기로 데이터를 저장, 수정, 삭제 할 수 있는 롬을 우리가 EEP롬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플래시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또 특징이 뭡니까? 휴대기기에서 사용한다. 휴대기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기계 메모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휴대기기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뭐가 전력 소모가 적다, 작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플래시 메모리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로 주기억 장치 크기보다 큰 용량을 필요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이거는 가상 메모리죠. 주기억 장치 뭔가요? 우리가 일할 때 쓰는 기억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컴퓨터가 일을 할 때 사용되는 기억력을 우리가 주기억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컴퓨터가 일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게임을 하려고 게임을 더블 클릭해서 켰어. 그때 소모되는 기억력이 주 기억 장치죠, 여러분들.
근데 이것도 컴퓨터의 사양마다 당연히 주기억장치 용량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뭐 고용량을 필요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사용해요. 우리 집 컴퓨터가 좀 안 좋아서 주기억 장치의 우리 집 컴퓨터의 용량보다 더 큰 프로그램을 실행을 해야 돼. 근데 난 일할 때 쓸 수 있는 기억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누구를 빌려다 쓰는 거다? 용량이 엄청 큰 보조기억 장치를 빌려서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주기억 장치가 모자라요. 모자라서 보조 기억 장치를 주기억 장치처럼 사용되는 메모리 기법을 우리가 가상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조 기억 장치 같은 경우에는 저장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용량 자체가 어때요? 굉장히 크죠.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 살 때 뭐 아이폰 256기가, 512기가라고 얘기하는 게 보조 기억 장치예요, 여러분들. 자, 얘를 주기억장치처럼 사용한다, 빌려서 쓴다, 갖다 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어쨌거나 6번의 정답 나왔네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세 번째로 나온 게 뭐예요? 중앙 처리 장치와 주기억 장치 사이에서 위치하여 컴퓨터의 처리 속도를 향상시킨다. 중앙 처리 장치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냥 CPU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CPU는 사람의 내 역할을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주기억 장치가 있는데, 이 CPU와 주기억 장치는 항상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CPU와 주기억 장치는 항상 같이 열심히 일을 하는 친구인데, 당연히 이제 CPU가 주기억 장치보다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둘 사이에서 이 발생하는 속도 차이 때문에 CPU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됩니다. 얘는 빠르고 얘는 느리니까 뭔가 효율이 안 나와. 똑같이 같이 일하는데. 그래서 이 속도 차이를 줄이기 위한 메모리를 우리가 캐시 메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캐시 메모리라고 하면 CPU와 중앙 처리 장치와 기억 장치 사이에서 속도 차이를 줄여주는 메모리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나온 게 두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보면 3번하고 4번 좀 비슷한 내용 같은데, 얘네는 그냥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려고 하는 메모리는 전부 다 버퍼 메모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장치 간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있는 메모리는 버퍼 메모리고, 그 중에서도 이제 캐시 메모리는 버퍼 메모리의 사실 한 종류에 가깝죠. 중요하니까 캐시 메모리라는 명칭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가상 메모리, 캐시 메모리, 플래시 메모리 이 세 가지는 커만 2급에서 굉장히 좀 자주 나옵니다. 시험 문제로. 네, 정답은 가상 메모리니까 2번. 7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이 기종 단말 간 통신과 호환성 등 모든 네트워크상 원활한 통신을 위해 최소한의 네트워크 구조를 제공하는 모델로 네트워크 프로토콜 디자인과 통신 계층을 여러 계층으로 나누어 정의한 통신 규약의 명칭은 뭐냐? 국제표준화기구 ISO라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네트워크를 접속하는 이 물리적인 장치부터 실제로 네트워크에 접속해서 인터넷을 사용하고 뭐 이메일을 보내고 이런 활용까지 이 모든 단계를 총 7단계로 나눠놨어요. 7단계로. 그거를 우리가 이제 OSI 죄송합니다. OSI 7계층이라고 하는 계층이 고요. 사실 이거 뭐 7번의 정답은 OSI 7계층이 정답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OSI 7계층에 가끔씩 이 각각의 계층이 몇 계층인지 물어보는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자, 순서가 물, 해, 네, 전, 대, 표,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물대내, 대표, 1계층 같은 경우에가 물리, 2계층이 데이터, 3계층이 네트워크, 4계층은 전송, 5계층은 세션, 6계층은 표현, 마지막 활용하는 응용 단계까지. 여기가 1계층, 가장 뒤가 이제 7계층이다. 가끔씩 뭐 3계층은 데이터 계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3계층은 네트워크 계층이에요. 정답은 4번입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인트라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고르래요. 일단은 여러분들 우리가 쓰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거 요거 제가 뭘로 킨 거예요? 인터넷으로 킨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라는 거는 중앙통제기구가 있습니까? 중앙통제기구가 있는 게 아니죠. 상업용 네트워크인가요? 상업용 네트워크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한 공개적인 장소를 우리가 인터넷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인트라넷이잖아요, 여러분들. 인트라넷 같은 경우에는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분해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뭐 분해망보다는 기업 내에서만 사용되는 인터넷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기업 내에서 사용하는 메신저라든지 뭐 이메일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뭐 어디 대기업에 취직하시면 그 대기업 안에서만 쓰는 메신저나 혹은 이메일 뭐 이런 게 다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런 거를 우리가 인트라넷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기업이 이제 인트라넷을 사용하는 이유는 뭐예요? 인터넷은 완전히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자료의 유출이라든지 여러분들 정보가 이제 노출될 가능성이 크죠. 근데 인트라넷을 쓰면은 기업 내의 자료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걸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인트라넷을 주로 쓰는 곳은 이제 대기업이라든지 아니면 뭐 학교 선생님들이 사용되는 거지, 전산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군대에서 좀 사용을 하죠, 인트라넷. 그리고 엑스트라넷이라는 게 있어요. 인트라넷이니까 어디 안에서 사용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 X는 어디 밖에서 쓰는 건데, 얘는 거래처가 사용되는 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통신 시스템 또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구글하고 삼성하고 같이 일을 해요. 그러면 둘 간에도 뭔가 정보를 주고 받아야겠죠. 그래서 거래처 간, 기업 간 사용되는 통신 시스템을 엑스트라넷이라고 합니다. 사실 지금 2번 인터넷 기술과 통신 규약을 기업 내 뭐 이메일, 전자결제 등과 같은 정보 시스템에 적용한 것. 핵심은 기업 내에서 사용된다 하는 게 정답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인터넷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납품업체나 고객업체 등 관련 있는 기업들 간에 원활한 통신을 위한 시스템이다. 요거는 엑스트라넷이 되겠죠. 1번은 뭘까요? 핸드폰, 노트북 등과 같은 단말 장치에 근거리 무선 접속을 지원하기 위한 통신 기술이다. 단말 장치들 간에 근거리 무선 접속하는 거 뭐죠? 우리가 귀에 맨날 꽂고 다니는 거, 그죠? 블루투스 이어폰, 그죠? 블루투스 시스템이죠, 여러분. 블루투스. 1번은 블루투스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4번 분야별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인터넷 사용자들이 서로의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서비스. 인터넷 사용자들을 우리가 두 글자로 뭐라고 하죠? 유저라고 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유저들이 활동하는 공간이다라고 해서 유즈넷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번 블루투스, 4번은 유즈넷에 대한 설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정답은 2번.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인터넷 전자우편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전자우편 시험에서 뭐 가끔 등장을 하는 문제죠. 우리가 이메일이라고 하죠. 이메일. 일렉트로닉, 그죠? 전자라는 뜻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전자우편이라는 뜻이고, 일단은 여러분들 전자우편 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는 게, 이메일은 아스키 코드라는 문자 코드를 쓴다. 사실 이제 커널 2급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자 코드가 이 아스키 코드라는 코드예요, 여러분들.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문자 코드입니다, 여러분들. 아스키 코드는 문자를 표현할 때 쓰는 문자 코드다. 어디에서 사용된다? 이메일에서도 쓰고요, 사실. 자, 메모장에서도 쓰고, 개인용 컴퓨터의 정보통신용으로 사용됩니다. 자, 코드는 개인용 컴퓨터에 정보통신용으로 사용된다. 오답으로 나올 때는 뭐 대형 컴퓨터에서 뭐 쓴다, 이런 식으로 오답이 주로 나오고요. 아스키 코드 하면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좋은 게, 아스키 코드는 7비트다. 아스키 코드는 7비트로 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컴퓨터 문제를 조금 쉽게 이해하시려면 이제 비트를 개수로 바꾸는 방법을 알아두시면 좋아요, 여러분들. 비트를 개수로 바꾸는 방법. 7비트라고 하면 2의 7승계예요. 2의 7승계. 2의 7승이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몇 개다? 128개가 되겠네요. 그죠? 5비트면 몇 개예요? 2의 5제곱계, 2의 5승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아스키 코드는 7비트이기 때문에 2의 7승계, 개수로 따지면 128개. 자, 아스키 코드라는 문자 코드는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문자 코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우편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이메일 하면은 프로토콜 3가지가 꼭 시험에 나와요. 이메일 프로토콜 3가지 나오는데, 자, SMTP, POP3, 자, MIME 이렇게 3가지가 나옵니다. 자, 이메일 하면 떠올리셔야 되는 프로토콜 3가지. SMTP라는 프로토콜은 어디서 쓰느냐? 이메일을 다른 사람 컴퓨터로 전송할 때, 보낼 때, 이메일을 보낼 때, 통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POP3 하면은 이메일을 내 컴퓨터로 가져올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수신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MIME 같은 경우에는 멀티미디어 파일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 우리가 이메일에서도 뭐 사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사용되는 프로토콜이다라고 해서 이메일 하면은 이 3가지 프로토콜은 거의 빠지지 않고 꼭 나오는 프로토콜들입니다. 다만 2급 수준에서는 요거 3가지만 좀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옳지 않은 거 한번 골라볼까요? 자, 1번 한 사람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뭐 이건 당연한 거죠, 그죠? 한 사람이 여러 명한테 못 보내면 엄청 힘들겠죠. 자, 2번. 자, 이메일 무슨 코드 쓴다? 7비트의 ASCII 코드 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2번이 틀렸네요. 8비트의 EBCDIC 코드 쓴다 라고 되어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자, 3번 SMTP, POP3, MIME 등의 프로토콜이 사용된다. 각각 뭐 하는 프로토콜인지 간단하게 좀 알아두고 넘어가시고요. 자, 이메일 주소는 사용자 아이디 골뱅이 호스트 주소 형식이 사용된다. 여러분들 아이디 골뱅이 뭐 네이버.com, 뭐 gmail.com 뭐 이런 식이죠, 여러분들. 네, 옳지 않은 것은 2번. 10번 컴퓨터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운영체제가 뭐예요? 간단히 얘기해서 실제로 컴퓨터를 운영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컴퓨터를 운영해주는 소프트웨어 운영체제라고 하고,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의 대표가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운영체제가 뭐가 있죠? 일단은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운영체제,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하면 윈도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운영체제죠. 옛날에는 윈도우 이전에 뭐 도스라는 운영체제도 썼었는데 윈도우가 지금 현재 뭐 11까지 나와 있는 상태죠. 그래서 운영체제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윈도우, 그 다음에 리눅스, 유닉스 그런 것들, 이 3가지가 가장 대표적인 컴퓨터 운영체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모바일 운영체제 하면 안드로이드, 그 다음에 iOS 같은 게 있겠죠. 사실 이제 애플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애플 쓰시는 분들 운영체제가 iOS죠. 그 중에서도 이제 OS 자체가 운영체제라는 뜻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전에는 이제 신비안이라는 운영체제도 썼었어요. 얘는 뭐 안 쓰죠. 지금 모바일 운영체제는 얘네 2개가 거의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 뭡니까? 일단은 운영체제의 가장 중요한 기능, 운영체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하면 컴퓨터와 시스템과 사용자 간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이게 좀 가장 중요한 역할이죠. 이거가 좀 뭐 복잡한 말일 수도 있는데 그냥 되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게 해준다 이거예요. 컴퓨터를
사람이 컴퓨터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고 되게 직관적이죠. 화면 구성 자체가 직관적이고 파일을 버릴 때는 뭐 휴지통 안으로 드래그해서 버린다든지, 그래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쉽게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좀 중요한 얘기인데, 이제 컴퓨터의 리소스를 관리를 해주죠, 여러분들. 리소스라고 하면 자원입니다, 여러분들. 자원을 관리해준다. 컴퓨터의 자원이 뭐냐? 뭐 전기, 석탄, 석유 이런 자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컴퓨터의 자원이라고 하면 CPU, 그다음에 뭐 램, 뭐 네트워크, 뭐 이런 컴퓨터의 자원들을 쉽게 쓸 수 있게 관리해주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해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여러 가지 자원들을 공유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아이고, 다시 들어갈게요. 들어갑니다. 1번, 8번. 네, 자,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뭐 정답은 1, 2, 3번 전부 다, 네, 운영체제의 주요 기능이고, 4번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감시하여 바이러스의 침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건 뭐죠? 뭐라고 하죠?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백신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우리가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유틸리티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의 대표가 압축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유어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틸리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주 목적이 되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 필수적이지도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컴퓨터를 쓸 때 좀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유틸리티 프로그램이라고 한다. 그 중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오는 건 압축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요. 압축 프로그램 하면은 어떤 프로그램이 있어요? 윈집, 그죠? 뭐 윈RAR, R집, ND집 등등등 있죠, 여러분들. 대부분 이제 압축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집자로 끝나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왜냐면 압축 프로그램 확장자가 대표가 집이기 때문에 ARJ, RAR도 있습니다. 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백신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V3라든지 바이로, 알약 뭐 이런 것들이 있겠고, 요새는 이제 윈도우에서도 기본적으로 백신을 지원해주고 있어요. 네, 그거를 우리가 MS 디펜더 혹은 뭐 윈도우즈 디펜더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뷰어 프로그램에는 뭐 사진 뷰어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글 뷰어 프로그램이지 다양한 뷰어 프로그램들이 있겠죠. 지금 4번은 백신 프로그램, 유틸리티 프로그램이죠. 네, 4번이 틀렸다. 11번 USB 인터페이스 좀 봅시다. 일단은 이제 컴퓨터 뒷부분에 보시면 이제 USB를 꼽을 수 있는 USB 포트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 일단 이 USB를 만든 이유가 왜 만들었냐, 옛날에는 이제 컴퓨터 뒤에 꼽혀지는 게 지금보다 이제 훨씬 다양했어요. 뭐 직렬 포트도 있고 병렬 포트도 있고 PS/2 포트, 뭐 이거는 지금도 있지만 뭐그 포트도 있고, 뭐 굉장히 컴퓨터 뒤에 꼽히는 포트 자체가 되게 다양했는데, 이게 종류가 워낙 여러 가지다 보니까 이 장비를 만드는 사람도 불편하고,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에서 호환 안 되는 컴퓨터를 쓰는 경우에도 굉장히 불편해요. 변환잭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좀 통일해 보자라고 해서 만든 게 이제 USB라는 인터페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얘가 뭐 오늘날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포트 중에 하나죠. 일단은 USB 같은 경우에는 직렬 포트의 한 종류긴 합니다. 근데 일반적인 직렬 포트보다 이제 속도가 빠르다 라는 장점이 있어요. 직렬 포트의 한 종류지만
일반적인 직렬포트가 속도가 좀 빠르고요. 두 번째, 이론상 127개까지 연결이 가능하다. 이렇게 USB 허브 같은 걸 이용해서 최대 127개까지 이론상 연결이 가능하다라는 거고, USB 하면은 가장 중요한 얘기가 이거예요.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과 핫 플러그인. 이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USB 하면 이 두 가지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말 그대로예요. 플러그를 꼽으면 플레이가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가 어떤 장치를 돈 주고 사와서 컴퓨터 뒤에 꼽습니다. 그럼 그거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바로 쓸 수가 있어야 되는데, 옛날엔 바로 인식해서 쓸 수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스피커 같은 걸 내가 돈 주고 사와도 컴퓨터에 꼽는다고 바로 소리가 안 났어요. 그럼 뭘 해줘야 됐어요? CD로 스피커를 인식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를 좀 설치를 해줬어야 됐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USB로 돼 있는 거 혹은 뭐 일반 스피커 잭으로 돼 있는 거 아무거나 사와서 꼽아도 소리가 바로바로 납니다, 여러분들. 그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어떤 장치를 연결하면 바로 그 장치를 컴퓨터가 인식해서 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기능을 우리가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자동 감지 설치라고 합니다. 장치를 뒤에 꼽았을 때 바로 쓸 수 있게 해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USB 장치, 뭐 마우스가 됐든 키보드가 됐든 스피커가 됐든 아무 USB로 돼 있는 장치 컴퓨터에 꼽아도 바로바로 쓰실 수가 있는 게 플러그 앤 플레이 기능 때문에 가능한 거고,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장치도 지원을 해야 되지만 이제 운영체제도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윈도우는 이제 7부터,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치는 USB 장치면 다 플러그 앤 플레이가 거의 다 지원이 된다. 모든 장치가 플러그 앤 플레이를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제 핫 플러그인인데, 이제 이거는 다른 말로 핫 스왑이라고도 해요. 스왑이라고 하면 교체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일단 핫 플러그인이 뭐예요? 핫이 뜨겁다는 뜻이죠,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핫은 이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얘는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혹은 컴퓨터가 켜져 있는 데서 장치를 교체할 수 있는 걸 핫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장치다. 여러분들 USB 꼽을 때 일반적으로 컴퓨터가 켜져 있는 상태에서 꼽거나 뽑는 경우가 많죠, 여러분들. 그게 왜 그렇다? 핫 플러그인을 지원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원이 켜진 상태에서 장치를 연결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기능을 핫 플러그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4번에 이제 USB를 커넥터를 색상으로 구분하는 경우 USB 3.0은 빨간색, 2.0은 파란색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USB 꼽혀지는데 컴퓨터 뒷부분을 보시면 알아요, 여러분들. 컴퓨터 뒷부분에 USB 3.0이라고 써져 있는 부분을 보시면 색깔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란색. 3.0이 파란색이고 2.0은 그냥 검정색이나 아니면 빨간색을 쓰는 경우가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옳지 않은 게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0이 파랑이고, USB지는 뭐 3.1, 3.0, 뭐 2.0, 1.0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 당연히 요 앞에 있는 숫자가 크면 클수록 속도가 빠른 거다. 데이터를 전송하는, 자료를 전송하는 속도가 빠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옳지 않은 것은 4번. 12번입니다. 뭐 이런 것들도 문제를 거의 잘 읽어보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A는 생활에서 관찰이나 측정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문자나 그림, 숫자 등의 값을 의미한다.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발생하는 문자, 그림, 숫자 같은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료라고 하죠. 자료. 그리고 이 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용 가능한 형태로 바꾸는 걸 정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C란 정보통신기술의 혁신을 바탕으로 경제와 사회의 중심이 물질이나 에너지로부터 정보로 이동하여 정보가 사회의 전 분야에 널리 확산되는 것, 정보화가 되겠네요, 여러분들. 정답은 1번이네요. 그래서 1번이구나. 자, 2번이네요. 자료, 정보, 정보화.
자, 13번입니다. 자, 사물 인터넷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IoT라고 하죠. 인터넷 오브 띵즈 약자다. 그래서 사물들의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좀 어려운 얘기 같은데 뭐 간단합니다. 쉽게 얘기해서 사물도 인터넷을 쓴다 이거예요. 진짜 쉽게 얘기하면 원래 인터넷은 사람만 썼었는데 이제는 사물도 인터넷을 쓰는구나. 그래서 사물과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거, 혹은 사람과 사물 간의 정보를 주고받는 게 사물 인터넷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옛날에 이제 사물 인터넷은 좀 단순히 인터넷을 연결시켜주는 단계였는데 이제는 사물이 직접 판단까지도 하죠. 지금 날씨가 너무 더운 것 같으니까 에어컨 온도를 뭐 자동으로 조정해 준다던가, 사물도 인터넷을 쓰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단계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사물 인터넷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IoT 구성품 가운데 디바이스라고 하면 장치고요. 자,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거고요. 클라우드랑 AI는 수집된 데이터를 저장하고 분석하고 판단까지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 1번 맞는 내용입니다. 자, 2번 IoT는 인터넷 기반으로 사물, 사람, 공간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상황을 분석, 예측, 판단해서 지능화된 서비스를 자율 제공하는 제반, 인프라 및 융복합 기술이다 하는 내용입니다. 뭐 크게 이상한 거 없죠. 자, 3번 현재는 사물을 단순히 연결시켜주는 단계였다가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해 스스로 사물의 의사결정을 내리는 단계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AI 기술이 좀 발전하면서 이런 단계로 발전을 하고 있죠. IoT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경우 통신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가 있대요.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사물도 인터넷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물도 인터넷을 쓰면 통신 비용이 절감이 됩니까? 통신 비용이 더 많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통신 비용이 더 많이 들겠죠, 여러분들. 정보 보안 기술의 적용이 용이해진다. 사실 이제 사물 인터넷이 발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 보안이죠, 여러분들. 보안. 4번이 틀린 답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보겠습니다. 컴퓨터 소프트웨어에서 쉐어웨어에 관한 설명을 오는 것. 이거 굉장히 좀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종류. 자, 일단은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했어요. 그러면 일단 누가 테스트를 해요? 개발사 내에서 테스트를 하겠죠. 개발사 내에서 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알파 버전 이 되겠고요. 이 알파 버전이 끝나게 되면은 일반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하겠죠. 네, 일반 사용자들에게 하는 테스트를 베타 버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프로그램이 됐든 뭐 어떤 약이 됐든 뭐 화장품이 됐든 보통 이제 알파 버전, 베타 버전을 거쳐서 정식 버전으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잖아요. 프로그램이 공짜로 쓸 수 있는 프로그램 뭐 있죠? 뭐 카카오톡이라든지 여러분들 디스코드라든지 우리가 오늘날 좀 많은 프로그램들을 무료로 쓰고 있죠. 그래서 누구나 무료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공개 소프트웨어. 다른 말로는 프리웨어라고 합니다. 누구나 무료로 마음대로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 자, 그럼 내가 돈 주고 사야 되는 소프트웨어 뭐 있습니까? 뭐 게임 같은 것도 돈 주고 구매 후 사야 되는 게임도 많고, 뭐 윈도우라든지 오피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런 거를 상용 소프트웨어, 돈 주고 구매 후 사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알파 버전 거쳐서 베타 버전을 거쳐서 뭐 어떤 소프트웨어를 내던 간에 이제 프로그램을 홍보를 해야겠죠. 프로그램을 홍보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이 이제 쉐어웨어라는 게 있어요. 사실 뭐 비슷한 개념으로 데모 버전도 있는데 사실 둘 다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해요. 시험에서는 근데 좀 다릅니다. 쉐어웨어 데모 버전은 좀 다르긴 합니다.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도 홍보 목적으로, 데모 버전도 사실 홍보 목적이에요. 목적으로 일정 기간이나 일부 기능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쉐어웨어입니다.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뭐 5일 동안 공짜, 6일째부터 쓰고 싶으면 그냥 그때부터 돈 내라, 뭐 이런 소프트웨어가 쉐어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데모 버전은 일반적으로 정식 버전이 나오기 전에 출시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일부 기능만 딱 작동을 합니다. 게임으로 따지면 뭐 1탄만, 맛보기만 좀 할 수 있는 버전이 데모 버전이고, 얘는 정식 버전처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쉐어웨어 같은 경우에는 돈만 내면 언제든지 정식 버전으로 이제 바뀌는 소프트웨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말고도 이제 패치 프로그램, 패치 버전, 뭐 패치 소프트웨어. 패치는 뭐죠? 게임하면 패치 많이 하죠. 쉽게 네 글자로 얘기하면 업데이트예요, 그죠? 업데이트. 시험에서는 성능 향상이나 오류 해결을 위해서 하는 덧붙이는 프로그램을 패치 버전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이제 번들 소프트웨어. 내가 A라는 프로그램을 샀더니 B를 서비스로 줬어요. 덤으로 껴있어. 프로그램에 덤으로 껴있어. 이거를 우리가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번들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덤으로 주는 소프트웨어. 덤으로 주는 소프트웨어. 어떤 프로그램을 샀더니 덤으로 줬어. 소프트웨어. 그다음에 이제 벤치마크 소프트웨어. 벤치마크 점수 막 이런 게 있어요. 벤치마크는 성능을 비교 평가해주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에 다 한 번씩은 나왔던 친구들이에요. 자, 1번부터 봅시다. 정상 대가를 지불하고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돈 주고 사는 거. 상용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자, 특정 기능이나 사용기간에 제한을 두고 무료로 배포하는 소프트웨어. 5일 동안 공짜, 6일째부터 돈 내라. 쉐어웨어가 되겠습니다. 1번이 정답이고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한 소프트웨어다. 이거 가끔씩 공개한 소프트웨어다라는 얘기만 듣고 공개 소프트웨어 아니냐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공개 소프트웨어는 그냥 누구나 마음대로 무료로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얘기를 하고요. 개발자가 소스를 공개했다는 건 개발자가 이 프로그램 어떻게 만들었는지 오픈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코드를 오픈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 이거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입니다. 공개 소프트웨어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4번 배포 이전의 테스트 버전의 소프트웨어다. 두 종류가 있죠. 개발사 내에서 테스트를 하면은 베타 버전, 일반 사용자들에게 테스트를 하면 베타 버전입니다. 최초의 번째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그런 것은 2번. 15번 문제인데, 일단은 15번을 설명하려면 설명이 조금 길어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오늘은 여기 14번까지 좀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뭐 빠르게 소개했는데 배운 게 많습니다. 자, 멀티미디어, 그 다음에 오디오 파일, 그 다음에 보안 침해 형태, URL, 그 다음에 메모리로 끝나는 거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만든 OSI 7계층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다음에 인트라넷, 엑스트라넷, 블루투스, 다음에 이메일, 자, 이메일에 대해서 설명을 쭉 했었고요. 이메일 하면 프로토콜 세 가지 외우셔야 되고, 아스키 코드 쓰고 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스키 코드 몇 비트다? 7비트다. 128개의 문자를 표현할 수 있는 코드다. 그 다음 시스템 소프트웨어에서 운영체제, 운영체제가 뭔지, 종류는 이런 것들이 있다. 운영체제가 하는 일. 이제 유틸리티 프로그램은 덤으로 배웠죠, 여러분들. 얘는 주 목적도 아니고 필수적도 아니지만 내가 컴퓨터를 쓰는데 도움이 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압축 프로그램, 백신 프로그램,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USB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배웠고요, 여러분들. 3.0이 파란색이라고 했습니다. USB 3.0이 파란색. 그리고 플러그 앤 플레이, 핫 플러그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다음 사물 인터넷. 다음 소프트웨어 종류.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 14번까지 문제풀이를 해봤고요. 20년 2월 29일 기출문제 같이 풀어봤습니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15분부터 이어서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